오늘 이 시간에는 소설의 첫머리 서두에서 독자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서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응아하고 첫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은 그 인생의 서두입니다. 응아하는 소리는 아픔의 울음, 놀람의 울음만이 아니고 자기 존재를 만방에 고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자기 확인이고 앞으로의 파란만장한 많은 사건을 암시합니다. 그가 살아갈 인생의 깊고 높은 의미까지도 내포합니다. 그 울음소리에서. 그 첫소리는 소설에 있어서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첫 대목은 사건과 주제를 암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른 봄 산란초꽃 한 송이는 음험한 향기로 골짜기를 가득 채운다. 초이선사의 향기는 그렇게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지만 실록은 그 어디에도 없다. 초이의 행장은 동사열전의 단 3쪽에 걸쳐 간단히 기술되어 있을 뿐이고 한국 불교 전서에 유고 시문들이 있고 추사 김정희가 보낸 편지들, 강진에 유배되어 있던 다산 정력용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은 단편적인 기록들, 그리고 그분의 비문이 있을 뿐이다. 초이선사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 나는 그분의 그림자를 찾아다녀야 했다. 그분이 사귀었던 당대의 여러 지식인들의 행장이며 문집이며 비문이며를 뒤지고 그분이 걸어간 길을 걸어보았다. 초이선사가 태어난 나주 삼양, 지금은 목포와 무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처음 머리를 깎은 나주 남평의 운흥사, 손수 지었고 가장 오래 머무른 대둔사, 지금의 대흥사의 일지암, 암회장 스님이 머물렀던 백년사, 아버지처럼 모셨던 정다산의 흔적, 경기도 말고개의 여유당, 그곳에서 멀지 않은 웅길산 중턱의 수종사, 다신전을 지필한 지리산의 칠부람, 초이스님이 다신전을 지필하는 곳입니다. 처음 한 소식을 한 곳이라는 영암 월출산의 도갑사, 유배되어 있는 주사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간 제주도 대정읍, 해배된 주사가 한동안 머무른 서울 마포의 강변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이의 실제는 쉬 잡히지 않았다. 워낙 큰 분이고 행동 반경이 넓고 깊고 높고 팔방미인처럼 손대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간단하게 더듬어 볼 수도 없고 얼른 가닥을 잡을 수도 없었다. 암담하고 막막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나는 무중력 상태에 빠져들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술을 마시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해남의 대둔사 주변에는 초이선사에 미친 한 소설가에 대한 소문만 나돌게 되었을 터였다. 막연한 어떤 일을 하는 데에는 소문을 내는 것도 예상치 못한 득을 얻는 방법이기도 한 모양이다. 어느 날 한 키 작달마하고 얼굴 창백한 비구니 스님이 찾아왔다. 내가 소이선사의 실체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한 고찰 암자에서 정진한다는 근인은 초이선사와 동시대를 살았던 비구니 니지현순의 몽중몽실기라는 그 전기를 내놓았다. 그것은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헤매는 나의 손에 잡힌 성능 좋은 전지불과 미로 탈출의 지도였다. 근인은 그 스님은 그 말이에요. 그 비구니 스님은 니지현순이 자기 은사의 중적보를 된다고 말했고 자기가 그 실록을 읽어본 바로는 초이선사의 행장을 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인 듯 싶다고 했다. 그 실록 속에 투영된
초이선사의 그림자를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지현수는 무한의 한빈한 선비 집안의 딸이었는데 시와 글씨와 그림과 자수를 좋아하고 가야금을 잘 켰다. 한데 도박에 미친 오라버니가 그녀를 늙은 갑부의 첩실로 팔아버렸다. 팔려가는 도중 나루터에서 그녀는 운흥사로 간다는 소년 초이를 만났고 첫눈에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야반 도주를 하여 운흥사 아랫마을의 주막에 몸을 의탁했고 어느 날 초이에게 연모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로 하여금 환속하게 하려고 들었다. 초이는 그녀를 뿌리치고 어디론가 떠나갔고 그녀는 나주에서 기생이 되었다. 내직으로 영전하는 목사를 따라 한양으로 간 그녀는 초이가 참여한 선비들의 시회에 불려갔다가 온 뒤 몸을 감추고 머리를 깎았으며 대둔사 가까운 곳에 암자를 짓고 일지암으로부터 날아오는 초유의 향기를 맡으며 정진하다가 입적했다. 그 실록에 드리워진 초이선서의 그림자는 그 어느 누구의 행장이나 문집에서보다 더 뚜렷했다. 초이선사를 형상화함에 있어 그 실록은 절대적인 힘이 되었다. 이건 장편소설 초이의 서두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인데 어떤 학자가 초이선사를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걸 보고 나보고 그 실록 그것을 좀 보여줄 수 없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소설가는 이렇게 엉뚱한 거짓말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초이선사의 서두고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쪽 하늘에서 피처럼 타오르고 있는 저녁 노을을 가슴으로 받으면서 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거무스레하게 먹물이 번지고 곰팡이가 끼었지만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A4 용지 크기의 짧은 편지. 그 편지를 대하는 순간 가슴이 걷잡을 수 없도록 우둥거려 나는 피비린내 어린 노을을 숨가쁘게 거듭 들이켰다.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은 추사 글씨에 미쳐있는 친구 기억형이었다. 서울에서 전라도 바닷가의 내 토굴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그것을 꺼내 보이며 친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이걸 보지 않고서는 추사에 대해서 절대로 아는 체 할 수 없을 것이네. 이것 아무데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야. 자잘한 편지 글씨들의 점, 획, 삐침, 파임들은 추사의 여느 편지 글씨들과 달리 촌철살인의 비수 끈 모양의 삐죽거림이 무뎌져 있고 예스러우면서도 기분을 질박했다. 딱 잘라 해서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서나 전서나 행서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도 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전서, 해서, 행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초이에게 이건 편지 모양새인데 그것을 제가 읽은 겁니다. 푸른 어둠지를 하늘로 쳐던 나무의 뜻을 천축국의 왕자가 나무라고 읽었는데 나는 나 없음의 나무, 아무라고 바꾸어 소리냅니다. 나무, 그 이루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태허, 그 푸르른 내 고향. 마음 가는 대로 살되 법도의 어그림이 없다는 나이 70입니다. 내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고 중생 속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글씨가 시이고 시가 글씨 그림이고 그림이 삶이고 삶이 죽음이고 저승이 이승이고 이승이 꿈이고 꿈이 사랑이고 사랑이 미움이고 미움이 내 몸뚱이이고 내 몸뚱이가 땅이고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내 마음이고 이렇듯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지만 터럭만큼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전서가 해설을 꾀하고 해서가 예설을 꾀하고 예서가 행서를 꾀하고 행서가 초서를 꾀하고 초서가 다시 행서, 예서, 해서 전서를 모두 꾀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진 어지러운 헝클어짐 속에서 찾아지는 정돈된 질서. 그러한 글씨를 진즉부터 쓰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태허인 하늘이 땅에서 생명체를 솟아오르도록 꾀하고 하늘과 땅이 나로 하여금 어디론가 흘러가는 구름 속에서 논일도록 꾀하듯이 실십 과천 노인이 써놓고 하하하 하고 웃었어. 그 짧은 시와 줄글들을 읽고 나는 하하하고 소리쳤다. 나무라고 할 때는 없을 무자를 썼으며 왜 나없음의 나무라고 할 때는 없을 무 하늘천자 비슷한 무자를 썼을까? 그 두 글자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추사의 시가 머금고 있는 비밀스러운 뜻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 하늘 전자를 닮은 없을 무. 추사집, 완당전집, 추사에 대한 모든 연구 논문과 자료들을 다 읽어도 잡히지 않던 죽음을 앞둔 그분의 정신세계가 초이에게 주는 이 시와 줄글로 말미암아 확실해졌으므로 나는 비로소 이 소설을 편한 마음으로 써낼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한승원이 쓴 추사의 서두입니다. 이 소설의 서두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주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로만 했던 그것을 여기 칠판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없을 무자인데 이 없을 무자는 여기 수풀을 많이 쌓아놓고 밑에다가 불을 질러서 지르면 이게 다 없어진다는 무자예요. 같은 없을 무자인데 이것은 없음인데 이 어떤 없음이냐면 다 없어진다. 이 같은 무자인데 이것은 하늘천자. 이 하늘천자를 닮았지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없음이에요. 이건 하늘처럼 창공이 없음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하늘과 비슷한 없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이 없음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함이 탑을 할 때는 이 무자를 쓰는데 나 없음의 나무라고 할 때는 아무. 그래서 내가 도달할 곳은 어디냐 하면 하늘이다. 하늘이 없습니다. 하늘은 사실은 없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죠. 두 번째 읽은 추사라는 장편 소설의 그 서두에 내 친구가 추사 편지를 가져다 줬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아까 그 시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음지를 하늘로 쳐든 나무의 뜻을 천축국의 앙자가, 천축국의 앙자는 석가모니를 말합니다. 석가모니가 나무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나 없음의 나무라고 할 때는 아까 그 두 개의 무자를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그 이루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태허, 그 푸르른 내 고향입니다.
이같이 서두는 독자들에게 궁금함을 말하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하는 그 생각을 많이 가지도록 하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두는 주제를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